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중반의 평범한 남성입니다. 치열했던 청년 때는 나이 먹는 줄도 모르고 열심히 사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노년으로 향하다 보니 지난 날들에 대해 부쩍 생각이 많아지는 요즘입니다. 오늘은 오래전 세상을 떠난 어머니의 기일이라 식구들과 납골당에 왔어요. 언제나 마음은 이곳을 향하는데 먹고 살기 바쁘다는 이유로 이럴 때만 찾아오는 것 같아 죄송스러울 따름입니다. 지금의 저보다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난 우리 어머니, 부르고 불러도 마음에 사무치는 우리 어머니, 나이를 먹고 저도 자식을 키우다 보니 그 시절 우리 어머니의 마음이 어땠는지 이제야 조금은 알 것 같네요. 사진 속 어머니는 늘 그렇듯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십니다. 말없이 저를 바라보는 표정에서 먹먹함이 전해지는 것 같아요. 한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아오면서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홀로 마음에 짊어지고 살았을지 그 무게를 생각하면 눈물이 날 것만 같아요. 어머니, 지금은 그 아픔을 내려놓으셨나요? 어머니는 아버지 없이 제 여동생을 낳으셨어요. 제가 5살이 되던 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의 뱃속에는 이미 동생이 자라고 있었거든요. 까마득한 어린 시절이었지만 저를 품에 안고 울음을 삼키던 어머니의 모습만큼은 선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여동생을 낳기까지 어머니는 참 힘든 시간을 견뎌야 했을 거예요. 그때는 너무 어려 몰랐지만 걱정이라는 가면을 쓰고 이러쿵저러쿵 떠들어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혼자 견뎌냈을 어머니를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아파요. 여동생을 낳고 어머니는 시장의 가장 구석진 곳에 있는 낡은 점포에서 국밥을 팔아가며 돈을 벌었어요. 등에는 동생을 업고 저를 가게 구석에 앉히고는 새벽부터 땀을 뻘뻘 흘려가며 큰 솥에 육수를 끓이셨죠. 저는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큰 솥 옆에서 힘없이 굳어가는 어머니의 등을 보며 컸습니다. 제대로 허리 한번 펼 수 없을 정도로 고생스러운 날들의 연속이었지만 어머니는 저와 동생만 생각하면 세상에 못할 일이 없다고 하나도 힘들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세연아, 엄마는 우리 아들만 잘 되면 아무 걱정이 없어. 장남이 잘 돼야 우리 집이 사는 거야. 네가 성공해서 우리 세진이도 잘 살펴줘. 어머니, 제가 꼭 성공해서 어머니랑 세진이 행복하게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제 옆에서 오래오래 살아야 돼요. 저를 의지하는 어머니의 모습이 가끔은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도 있었지만 저 하나 바라보고 안 입고 안 써가며 돈 한 푼도 함부로 쓰지 않는 어머니를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제 마음속에는 책임감이 자랐습니다. 집안의 유일한 남자니까 제가 어머니와 여동생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단단한 기둥처럼 자리 잡았어요. 가난한 집 아들이 성공하려면 공부밖에는 답이 없었습니다. 다행히 저는 머리가 좋았고 노력하는 만큼 결과를 얻을 수 있었어요. 돈 벌 생각하지 말고 공부만 열심히 하라고 했던 어머니. 어머니가 주시는 학비에 얼마나 많은 땀과 눈물이 있는지 알기에 저는 더 열심히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밤새 공부를 하느라 코피를 흘린 적도 참 많았어요. 그래도 공부만이 살 길이라고 믿으며 이 악물고 외우고 또 외웠어요. 덕분에 학교에서는 항상 상위권 성적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서울에 있는 명문대학교에 합격하던 날, 어머니는 한참 동안 눈물을 흘리셨어요. 해준 것 하나 없는데 혼자서 잘 자라줘서 고맙다고, 정말 대견하다고 제 머리만 한참을 쓰다듬으셨습니다. 제가 대학을 다니던 때는 건설 붐이 한참 일어나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저는 토목공학과에 진학을 했습니다. 대학 졸업 후 취업을 생각했을 때도 좋은 결정이라고 생각했어요. 대학교에 가서도 저는 잠을 줄여가며 공부와 아르바이트를 병행했어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장학금까지 노리려니 참 힘들었지만 국밥집에서 밤낮 없이 국밥을 팔아 어떻게든 저에게 용돈을 주려는 어머니를 생각하며 단 하루도 대충 보내지 않았습니다. 1학년을 마치고 저는 곧바로 군대에 갔어요. 군대에 다녀오고 복학하기 전
어머니의 국밥집에서 일을 했었는데 젊은 청년이 들기에도 무거운 것들을 끙끙거리며 들고 다니는 어머니를 보면서 하루빨리 성공해서 어머니를 쉬게 해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커졌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저는 대기업은 아니지만 제법 탄탄한 건설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대기업보다는 연봉이 적었지만 면접 때 만난 사장님의 모습이 너무 인자했고 저에게 던지는 질문이 인상 깊어서 이 회사에 붙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합격했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는 당연히 이 회사에 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다녀보고 아니다 싶으면 얼마든지 이직을 하면 되니까요. 취직을 하고 정식으로 출근을 하고 보니 면접날 봤던 사장님의 긍정적인 에너지는 빙산의 일각이었습니다. 보면 볼수록 더 존경스럽고 멋진 분이었어요. 사장님은 앉아서 지시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직원들보다 앞장서서 현장을 뛰어다니는 분이었습니다. 사장님이 이렇게 직접 발로 뛰어서 그런지 직원 수도 적고 회사 규모가 작아도 제법 탄탄하게 유지할 수 있었던 것 같았어요. 사장님은 저와 대학 동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직원들 중에서도 유난히 저를 좋아하고 챙겨주셨죠. 회식도 자주 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사장님도 저와 자란 환경이 비슷했어요.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자수성가하기까지 무척 많은 고생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저를 보면 자신의 어린 시절이 떠오른다며 기특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회사에서 월급이라는 것을 받게 되면서 제가 목표했던 꿈에 다가가는 것 같아 마음이 들떴어요. 나만 열심히 하면 어머니와 여동생에게 장밋빛 인생을 선물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힘든 것도 모르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엄마와 함께 국밥을 파는 여동생에게도 조금만 기다리면 호강시켜 줄 테니 그때까지만 함께 고생하자고 다독이며 살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생각이 깊고 철이 일찍 들었던 동생은 자신과 엄마는 스스로 먹고 살 수 있으니 그 돈 모아서 예쁜 아내 만나 결혼하라는 말을 하곤 했어요. 이렇게 서로를 위하는 가족이라면 어떤 상황도 이겨낼 수 있다고, 결국엔 원하는 대로 잘 살 거라고 단 한순간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렇게 2년 정도 지났을까요? 저도 회사 일에 많이 적응하고 이제야 제대로 된 한 명의 몫을 하는 것 같아 일하는 것도 꽤 자신감이 많이 붙을 때였죠. 그런데요, 월급날 가족들과 맛있는 음식을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이 소소한 행복이 저한테는 과분한 일이었나 봅니다. 어느 새벽, 갑자기 어머니가 쓰러지신 뒤로 우리 가족의 행복은 완전히 모습을 감춰버렸어요. 처음엔 단순히 과로 때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머니의 상태를 살피던 의사 선생님의 반응은 심각했고, 수많은 검사 후 어머니가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제 꿈이 무너지는 것이 느껴졌어요. 암이라니. 지금이야 치료법도 다양하고 보험도 잘 되어 있어서 암에 걸려도 사는 사람들이 많지만 어머니가 아프셨던 그 시절에는 전부 열악한 상황이었어요. 당시 수술비만 해도 제 연봉과 맞먹는 수준이었고 치료비도 마찬가지였죠. 당시에는 암 수술비와 치료비 모두 비급여였기 때문에 그 비용은 전부 환자와 그 가족의 몫이었습니다. 답답했어요. 어머니가 아픈데 돈 때문에 걱정을 해야 하는 현실이 끔찍하게 싫었습니다. 세연아, 나는 괜찮다. 어차피 나이 들고 병들어서 갈 때 되면 다 가는 건데 뭘 더 얼마나 살겠다고 그 큰 돈을 수술비로 쓰니.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랑 세진이는 어떡하라고? 수술 무조건 받으셔야 돼요. 제가 어떻게 해서든 수술비는 마련할 테니까요. 네? 수술 받으면 그 다음은? 치료비 그거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닌데 하루 이틀 만에 낫는 병도 아니고 그걸 다 어떻게 감당하려고 해? 세상 어느 엄마가 자식들 등골 파먹고 살고 싶어 해. 어머니, 제발요. 아무 말씀도 하지 마세요. 제발. 어머니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었어요. 국밥 팔아 자식들 이만큼 키워내느라 제대로 모아둔 돈도 없었던 어머니는
당신의 수술비며 치료비가 오롯이 저와 동생이 해결해야 하는 짐이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어머니의 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니었지만 수술을 못하는 상황도 아니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얼마가 됐든 더 살 수 있는데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며칠 뒤 동생이 울면서 저에게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게 뭐야? 오빠, 이거 내가 국밥집에서 일하면서 엄마한테 받았던 돈이야. 나도 이것저것 쓰느라 많이 모으진 못했는데 이거 내 전 재산이거든. 그러니까 이 돈도 엄마 수술비에 보태줘. 여동생이 건넨 봉투를 열어보니 이리저리 손을 타서 꼬질꼬질한 지폐가 가지런히 담겨 있었습니다. 말로는 얼마 되지 않는다고 했지만 100만 원에 가까운 돈이었어요. 몇 년 동안 얼마나 애써서 모았을지 안 봐도 눈에 훤했습니다. 여동생의 간절한 마음이 느껴져서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세진아, 오빠 믿지? 오빠가 어떻게 해서든 어머니 수술 받을 수 있게 할게. 어머니 반드시 살릴 테니까. 그러니까 너는 어머니만 잘 살펴줘. 여동생에게는 큰 소리를 쳤지만 막상 해결하려니 마음이 바빠졌습니다. 제가 그동안 모은 월급과 여동생이 모은 돈으로 수술비는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 다음이 문제였죠. 그 무렵 제가 말수도 줄어들고 표정이 어두워진 것을 느낀 사장님이 사장실로 저를 부르셨어요. 요즘 어머니 일에 신경 쓰느라 회사 일에 조금 소홀했기에 혼날 각오를 하고 사장실에 들어갔습니다. 잔뜩 쫄아있는 저에게 사장님은 웃으며 음료수를 건네셨어요. 자네, 요즘 혹시 무슨 일 있나? 안 그러던 사람이 졸고 있질 않나. 지금이야 현장 일이 덜해서 다행이지만 현장에서 그러다가 큰일 날 수 있어. 지난번 프로젝트 때 너무 힘들었지? 휴가라도 좀 줄 테니 다녀오겠나? 아닙니다, 사장님. 저 괜찮습니다. 이 사람아, 속일 사람을 속여야지. 딱 봐도 뭔가 있어 보이는데 무슨 일인데 그러나 말해보게. 내가 도울 수 있으면 돕겠네. 사장님은 다그치지 않고 가만히 저를 바라보셨어요. 저는 망설이다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말았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도 모르게 걱정과 불안, 스트레스가 잔뜩 쌓여 있었는지 이야기를 하는데 왈칵 눈물이 났어요. 저를 다독이며 위로해주는 사장님의 손길이 기억도 나지 않는 아버지의 위로 같아서 한참을 울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 사장님은 저에게 몇 달치 월급에 해당하는 돈을 주시며 그냥 주는 거 아니고 가불이니 더 열심히 일하라면서 마음을 써주셨어요. 그냥 주면 제가 당연히 받지 않을 거라는 걸 아셨기 때문에 가불이라는 명목 아래 저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셨습니다. 우리 남매의 전 재산, 그리고 사장님의 가불 덕분에 어머니는 무사히 수술을 마칠 수 있었어요. 수술은 잘 됐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저와 여동생은 겨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이 문제였어요. 완치를 위해서는 항암과 각종 치료를 받아야 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돈 역시 어마무시했거든요. 가불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서 결국 어머니가 평생 일한 국밥집을 빼고 그 보증금으로 치료비를 충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동생은 엄마를 간호해야 했기 때문에 돈을 버는 것은 오롯이 제 몫이었어요. 회사가 끝나면 저는 24시간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을 하면서 돈을 벌었습니다. 버는 족족 어머니의 병원비로 사용되었지만 어머니가 나을 수만 있다면 하나도 힘들지 않았어요. 지금은 돈보다 어머니를 살리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가난하고 힘들어도 살아만 있다면, 살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다른 미래를 꿈꿀 수 있다고 생각하며 버텼습니다. 그런데 채 1년을 넘기지 못하고 제 미래가, 제 꿈이 흔적도 없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합병증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병인 줄은 몰랐어요. 자식들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살고자 의지를 보여줬던 어머니는 합병증 앞에 무너지고 말았고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다 필요 없었는데 어머니만 오래 살 수 있다면 다 포기할 수 있었는데 우리 남매에게 모질기만 한 하늘이 원망스럽고 미웠어요. 아직 온기가 있는 어머니를 끌어안고 끝까지 놓지 못하는 여동생의 모습을 보니
다 끝났다는 사실이 온몸에 전해졌습니다. 어머니가 떠나고 빈소를 차렸습니다. 어머니를 보내는 마지막 시간인데 어머니 생각만 해도 부족한 이 시간에 저는 온전히 슬퍼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밀린 병원비와 장례비에 대한 생각으로 머리가 터질 것처럼 아파왔어요. 이 돈은 또 어떻게 해야 하나? 회사에 또 손을 벌려야 하나? 아르바이트 하는 식당 사장님에게 부탁을 드려야 하나? 가는 길까지 돈 걱정으로 어머니를 힘들게 만든 것 같아 죄송스러웠어요. 능력이 없는 제가 너무 미웠습니다. 그때 회사 직원분들이 오셨어요. 직원분들은 모두 한마음으로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사장님이 저에게 특별히 휴가를 주셨다며 장례가 다 끝나면 천천히 마음을 돌보고 돌아오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늦게까지 빈소를 지켜주셨던 회사분들이 돌아가시고 자리를 치우고 있는데 부장님이 다시 돌아오시더니 저를 조용히 부르셨어요. 부장님, 뭐 두고 가신 거라도. 그게 아니고, 자, 이거 받아. 사장님이 중요한 출장 중이라 같이 못 와서 너무 미안하다고 자네한테 꼭 전해달라고 하셨어. 부조금이니까 어머니 보내드리는데 잘 쓰라고 하셨거든. 저 사장님 마음이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받고 어머니 잘 모셔. 그럼 나는 이만 가볼게. 저에게 떠맡기듯 봉투를 건넨 부장님은 서둘러 장례식장을 빠져나가셨습니다. 봉투의 두께로 보아 상당한 액수인 것 같았어요. 확인해보니 역시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이 돈이면 어머니 장례비용은 물론이고 산소에 모시는 것도 가능한 액수였습니다. 화장하고 어디 강가에 뿌려드려야 하나 마음이 아팠는데 사장님 덕분에 전부 해결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렇게 큰 돈을 받는다는 게 솔직히 마음 편한 일은 아니었지만 우리 어머니 마지막 길만큼은 남들처럼 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염치 없지만 사장님의 마음을 감사히 받기로 했습니다. 어머니가 떠나고 저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저를 위해 큰 돈을 선뜻 내어주신 사장님을 위해서라도 제가 없는 빈자리를 십시일반 채워준 직장 동료들을 위해서라도 제가 열심히 일을 하는 것만이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도 식당 아르바이트는 여전히 병행하면서 남은 빚을 갚아나갔어요. 여동생은 공장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번 돈으로 생활비도 보태고 저축도 하면서 알뜰하게 살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에게 보고 배운 것이 있어서 그런지 살림을 하는 솜씨가 참 야무졌습니다. 그렇게 몇 년 동안 우리 남매는 열심히 돈만 벌었어요. 그러다 보니 세월은 또 어찌나 빠르게 흘렀는지 제 나이 34, 여동생의 나이 29이 되었습니다. 여동생은 결혼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앞으로 살면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며 돈을 많이 모아야 한다고, 돈을 버는 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다며 결혼 생각이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평생을 가난하게 살아왔고 어머니를 보내는 순간에도 가난 때문에 힘들었으니 그 트라우마가 상당했겠죠. 그런 여동생의 모습을 보면 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큰 결정을 내렸어요. 회사를 그만두고 여동생과 함께 장사를 시작하기로요. 둘이 함께 힘을 합쳐 하다 보면 뭐든 지금보다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조금이라도 빨리 자리를 잡으면 여동생도 좋은 사람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거라고 믿었거든요. 회사에서도 연차가 늘어나고 월급도 오르고 꽤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이걸로는 제 목표를 달성하기에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사표를 내고 사장님께 이야기를 하던 날 사장님은 무척 안타까워하셨어요. 거참 섭섭하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열심히 가르쳐놨더니 그만둔다고 하고 자네가 가면 나는 이제 무슨 재미로 사느냐 이 말이야. 죄송합니다 사장님. 여동생과 저에게 새로운 목표가 생겼거든요. 그동안 모은 돈으로 그 목표 한번 이뤄보려고요. 자네 생각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자네는 분명 뭘 하든 성공할 거야. 어디서 뭘 하든 자네가 그 목표 꼭 이루길 바라고 있겠네. 나중에 꼭 성공해서 보자고. 정들었던 회사 생활을 끝내고 저는 여동생과 함께
서울과 가까운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이제 이곳을 우리의 고향이라고 생각하고 후회 없이 살아보자고 약속했어요. 저와 여동생은 임대료가 저렴한 식당을 얻어 국밥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평생 어머니의 국밥을 먹어온 저와 여동생은 국밥에 관해서는 자신 있었거든요. 여동생은 어머니와 장사도 오래 했기 때문에 다른 메뉴는 후보에도 있지 않았어요. 식당을 정식으로 개업하기 전 몇 날 며칠을 식당에서 국밥만 만들면서 만발의 준비를 했습니다. 어머니의 레시피를 떠올리며 더 제대로 된 맛을 내려고 무척 노력했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저와 여동생 모두가 만족할 만한 맛이 나왔을 때 드디어 정식으로 개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근처에 있는 직장인들이 찾기 시작했어요. 전날 술을 마신 회사원들은 점심시간이면 꼭 우리 국밥집에 들러 해장을 하고 가곤 했습니다. 애매한 시간에는 택시 기사님들이 많이 찾아주셨어요. 택시 기사님들은 우리 남매의 국밥을 칭찬하며 손님들에게 추천을 해주시기도 했어요. 덕분에 입소문을 타고 하나둘 손님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다른 메뉴 하나 없이 메뉴판에는 국밥 하나뿐이었는데 신기하게 손님들이 좋아하셨어요. 음식은 정성이라는 어머니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 가게를 찾아주시는 고마운 분들을 위해 뚝배기 가득 아낌없이 재료를 담아 대접한다는 느낌으로 국밥을 드렸습니다. 음식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라면 기본으로 해야 할 것에 충실한 것뿐이었는데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덧 손님들이 줄을 서서 드실 정도로 맛집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동네 돈은 우리 남매가 다 끌어모은다는 소문이 돌 정도로 가게 앞은 문전성시를 이뤘어요. 덕분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빨리 많은 돈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여동생은 단골 손님으로 왔던 회사원과 연애를 시작해 결혼을 했습니다. 남부럽지 않게 여동생을 시집 보내고 저도 제 식당에서 일을 하던 직원과 마음을 나누고 늦게나마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어요. 결혼은 사치라는 생각으로 꿈도 꾸지 못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는 지금이 행복하면서도 어머니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지금처럼 부자였을 때 어머니가 아팠더라면 돈 걱정 없이 마음껏 치료만 신경 썼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어머니에 대해 죄스러운 마음이 커질수록 남은 가족들에게 더 아낌없는 사랑을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여동생은 결혼 후에도 저와 함께 국밥집을 운영했어요. 아이를 낳고 육아를 했던 짧은 시간을 제외하고는 늘 저와 함께였습니다. 어머니의 등에 업혀 칭얼거리던 갓난아기가 언제 이렇게 커서 이렇게 제 옆을 든든하게 지키고 있는 건지, 여동생이 제 옆에 있다는 게 살아가는데 얼마나 큰 위안이 됐는지 몰라요. 저보다 돈 관리를 꼼꼼히 하는 여동생 덕분에 우리는 장사를 시작한 지 몇 년 만에 큰 건물을 지어서 확장 이전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가게 규모를 넓힌 뒤로는 손님들이 기다리는 시간이 줄어들어서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몰라요. 규모를 넓힌 뒤에도 여전히 식사 시간에는 1층과 2층이 가득 찰 정도로 손님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날도 손님을 맞이하느라 정신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가장 바쁜 점심시간을 무사히 보내고 부족한 재료를 준비하며 저녁 장사를 준비하던 중 한 손님이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주방에서 내어준 팔팔 끓는 뚝배기를 쟁반에 담아 서빙을 하고 맛있게 드시라고 인사를 하다가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2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긴 했지만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부장님? 한승호 부장님 맞으시죠? 세상에, 자네, 이게 얼마만인가? 잘 지냈나? 자네가 여기 사장님이야? 네, 회사 그만두고 여기서 장사한 것도 벌써 20년이 다 되었네요. 잘 지내셨죠? 앞에 앉아 계신 분은 사모님? 아, 사모님 처음 뵙겠습니다. 한 부장님 회사 후배예요. 부장님을 만난 순간 오래전 잊고 있었던 기억들이 새록새록 떠올랐습니다. 가장 많이 생각난 건 역시 사장님이었어요. 부장님, 평일에 여기까지 어쩐 일이세요? 백수한테 평일 주말이 어딨나? 회사는 그만둔 지 꽤 됐어.
몇 년 서울에서 이 일 저 일 하다가 아내랑 고향에 내려가서 살기로 결정하고 요즘엔 국내 여행을 다니고 있거든. 아내분과 국내 여행 중이던 부장님은 제가 사는 지역에 한 이틀 정도 머무를 생각으로 오셨대요. 터미널에서 택시를 타고 숙소로 이동하면서 택시 기사님에게 맛집을 추천해달라고 했더니 우리 식당에 꼭 가보라고 해서 오셨다면서요. 정말 신기했습니다. 한번 맺어진 인연은 언제 어떻게든 다시 이어진다는 그 말이 정말 사실인 것 같았어요. 제가 진작 연락을 드렸어야 했는데 여기서 자리 잡고 산다고 너무 정신없이 살았네요. 부장님, 정년이라 그만두신 거예요? 사장님은요, 잘 지내시죠? 사장님한테 제일 죄송해요. 마음은 굴뚝 같은데 정작 연락을 못 드렸어요. 아, 사장님. 사장님의 안부를 묻는 저의 말에 부장님의 표정이 급격히 어두워졌습니다. 사장님에게 무슨 일이 있나? 아니면 두 분 사이에 뭐 안 좋은 일이라도 있었던 걸까? 궁금해하는 저에게 부장님은 믿지 못할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사장님이 그렇게 가실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 못했어. 사람 운명이라는 게 참 야속하지. 제가 그만두기 전에도 사장님 회사의 규모는 매년 커지고 있었어요. 사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워낙 일 잘하고 성실하고 실수 없기로 유명했기에 업계에서도 그 회사를 많이 찾았었거든요. 제가 그만두고 몇 년 사이 회사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커졌고 그동안 했던 일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굵직한 일들을 하게 되었대요. 그러면서 직원도 늘어나고 팀도 세분화되고 업계에서도 꽤 중요한 회사로 발전했다고요. 그렇게 탄탄대로로 잘 나가고 있었던 사업이 흔들린 건 정말 한순간이었다고 하셨습니다. 가장 큰 거래처였던 회사가 갑작스럽게 부도를 맞게 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사장님에게로 넘어왔대요. 어떻게 키운 회사인데 자네도 알잖아. 사장님이 이 일에 얼마나 진심인지, 우리 회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평생을 일군 회사를 무너뜨릴 수 없었던 사장님은 본인이 가진 모든 재산을 털어서 어떻게든 위기를 넘겨보려고 노력하셨대요. 하지만 한 번 구멍 난 곳은 쉽게 메워지지 않았고 결국 회사는 완전히 망했고 직원들도 모두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다고요. 세상에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런 일이, 어떻게 우리 사장님 같은 분한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때 생각만 하면 지옥도 그런 지옥이 없었어. 직원들 다 내 손으로 내보내고 나는 사장님 곁을 지켰어. 사장님은 충격이 컸지만 어떻게든 다시 일어나겠다고 그때까지만 자신을 믿고 힘을 보태달라고 하셨지. 나는 당연히 사장님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고 내가 할 일이 있으면 끝까지 돕겠다고 결심했어. 그런데 부장님의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일어나기 위해 포기하지 않고 다시 맨손으로 시작하려고 했던 사장님. 하지만 사고로 목숨을 잃고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데 순간 귀가 멍해지고 정신이 아득해지는 것 같았어요. 사장님과 보냈던 몇 년이 파노라마처럼 눈앞에 그려졌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른 중에서 가장 어른다웠던 분, 가진 것이 많아 크게 나눌 수 있는 삶을 기쁨이라고 말했던 분, 힘들고 지칠 때마다 큰 나무처럼 기댈 수 있게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셨던 분, 비록 오랫동안 연락이 끊기긴 했지만 제 마음속에 언제나 큰 등대처럼 자리 잡아 저를 이끌어 주셨던 사장님이 제가 모르는 사이에 그런 큰일을 겪었다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부장님, 사장님 어디에 모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알지, 그럼. 내가 끝까지 모셨는데. 자네 연락처를 알았더라면 연락을 했을 텐데. 이렇게 우연이라도 만나서 이야기를 전할 수 있어 다행이야. 그러고 보니 이제 곧 기일이네. 시간 되면 그때 한번 가보는 것도 좋겠네. 식사를 마친 부장님은 제가 이렇게 잘 살고 있어서 보기 좋다고 사장님도 하늘에서 흐뭇하게 보실 것 같다며 앞으로도 잘 지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어떻게 사는지 알고 있으니
종종 기회가 되면 만나자는 말씀을 남기고 떠나셨어요. 부장님이 떠나고 마음이 얼마나 싱숭생숭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늦게나마 사장님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는 것이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했어요. 며칠 뒤에 사장님의 기일이니 그날 가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동생은 사장님은 자신에게도 은인이라며 따라 나서겠다고 했지만 둘 다 가게를 비울 수는 없어서 저 혼자 먼저 다녀오기로 했어요. 부장님이 적어주신 위치로 갔더니 어렵지 않게 사장님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6월 함에는 사장님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사장님의 증명사진을 영정사진처럼 넣어뒀는데 제가 알던 사장님의 모습 그대로라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한줌 제가 되어 저 작은 6월함 안에 계실 사장님을 생각하니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나이도 먹을 만큼 먹고 온갖 다양한 일을 겪을 만큼 겪었다고 생각했는데 사장님 앞에 서니 저는 영락없는 사회 초년생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누구보다 따뜻하고 누구보다 인품이 훌륭했던 사장님. 부디 하늘에서는 안 좋았던 모든 일을 다 털어버리시고 행복하게 지내시라고 진심으로 명복을 빌었어요. 마지막으로 사장님에게 고개를 숙이고 돌아가려는데 등 뒤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시죠? 저희 아버지를 아세요? 목소리에 번뜩 정신이 든 저는 눈가에 맺힌 눈물을 서둘러 닦고 뒤를 돌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사장님의 딸인 것 같았어요. 짧게 고개를 숙이고 정식으로 인사를 하려고 얼굴을 들었는데 순간 기절할 뻔했습니다. 세진이? 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 제 눈앞에는 집에 있는 여동생과 똑같이 생긴 사람이 있었거든요. 옆에는 어머니로 보이는 사람을 부축하고 있었습니다. 당황스러운 마음에 몇 번이고 눈을 비비고 봐도 제 눈앞의 사람은 제 여동생과 똑같이 생겼습니다. 헤어스타일이나 입고 다니는 옷 스타일은 완전히 달랐지만 얼굴만큼은 찍어낸 것 마냥 똑같았습니다. 닮았다는 말로는 설명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이건 꼭 쌍둥이 같았어요. 쌍둥이? 생각이 거기에 미치자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 순간 저의 뇌리를 스친 것은 아주 오래전의 기억이었어요. 어머니가 살아생전 남몰래 가슴에 품고 살았던 사진 한 장. 오랜 세월을 보내며 색이 바래버린 사진에는 신생아 2명이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사진을 늘 몰래 봤기 때문에 저도 오랫동안 눈치채지 못했는데 정말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어요. 사진 속 2명의 아이에 대해 묻는 저에게 어머니는 여동생에게는 쌍둥이 동생이 있었는데 그 아이는 태생적으로 몸이 약해서 세상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하늘로 갔다고. 어머니에게는 가장 아픈 손가락이기 때문에 가슴에 품어두고 몰래 사진만 꺼내본다고 하셨어요. 그 뒤로 어머니는 사진을 더 꽁꽁 숨겨두셨습니다. 여동생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해서 그때의 일은 저도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때는 한 명이 세상을 떠났다는 말을 아무 의심 없이 믿었는데 눈앞에 여동생과 똑같이 생긴 사람이 나타난 것을 보니 사고 회로가 정지해버린 것처럼 멍해졌습니다. 자신을 보고 못 볼 걸 본 것처럼 행동하는 저를 향해 사장님의 딸이 말했습니다. 괜찮으세요? 그렇게 주저앉을 정도로 놀라시고 혹시 저를 아시나요? 아니면 엄마가 아는 분이야? 아니, 나도 처음 뵙는데 저희 바깥 양반이랑 아는 사이예요? 그게 초면에 죄송합니다. 사장님 따님이 제 동생과 너무 닮아서. 아, 그렇지. 번뜩 생각이 난 저는 휴대폰에 있는 여동생 사진을 사장님의 딸과 사모님께 보여드렸어요.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란 사장님의 딸은 화면이 뚫어질 것처럼 쳐다보았습니다. 그 사이 나이를 물어보니 여동생의 나이와 똑같았습니다. 생일도 마찬가지였고요. 의심은 또 다른 의문으로 향해 가기 시작했어요. 눈앞에 있는 이 사람이 내 동생이라면 어머니는 대체 왜 여동생이 죽었다고 했을까? 제가 혼란스러워하는 사이 사모님이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래, 이분이라면 뭔가를 알고 계실 거야. 지금으로서는 이 실타래를 풀어줄 유일한 사람인 사모님이 과연 어떤 이야기를 꺼내실지 두렵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보여주신 사진 속 여동생, 우리 유미의 쌍둥이 자매가 맞습니다. 사모님의 입에서 나온 말은 거의 폭탄과 같았어요. 사장님의 딸 역시 처음 듣는 이야기인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말도 안 돼. 저희 어머니께서 분명 여동생 한 명은 세상을 떠났다고 그러셨는데 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죠? 조금 긴 이야기가 될 것 같네요. 이미 너무 오래전 일이지만 전부 기억합니다. 사실 우리 부부는 불임이었어요. 지금이야 불임이 뭔지도 알고 원인이 누구한테 있는지도 검사하면 다 나오지만 당시에는 아이를 못 갖는 게 전부 여자 탓이었어요. 결혼하고 몇 년이 지나도록 아이 소식이 없었고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의 타박과 강요가 심해졌어요. 사실 누구보다 아이를 원했던 건 저였는데 말이에요. 아이를 간절히 바랐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없자 아이를 입양할 생각을 가졌던 사장님 부부. 하지만 사장님 어머니의 반대가 극심해서 알아볼 생각도 하지 못했대요. 아들 부부의 속도 모르고 빨리 아이를 낳으라고 강요만 하실 뿐이었죠. 아이가 잘 들어선다는 온갖 약을 지어다 먹고 시어머니가 어디서 미신 같은 이야기를 듣고 와도 군말 없이 다 따랐다고요. 사모님은 치성도 정성이라고 뭐든 하다 보면 하늘에서 안타깝게 여겨서 아이를 점지해 주실 거라고 그렇게 믿으며 지옥 같은 날들을 견뎠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내가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했는지 몰라요. 머리카락도 막 한 움큼씩 빠지고 매달 찾아오던 것도 멈추고 그러다 헛구역질까지 나더라고. 차마 넘어가지 않는 밥을 억지로 먹으려다 헛구역질이 심하게 올라왔던 그날 사장님의 어머니는 며느리가 입덧을 한다고 드디어 아이가 생겼다며 정말 크게 좋아하셨대요. 이게 다 본인이 기도를 정성스럽게 올린 덕이라며 사모님을 바라보며 눈물까지 글썽이셨다고요. 그때는 나도 나에게 기적이 찾아왔다고 생각했어요. 마침 시어머니가 바빠서 혼자 병원에 갔다가 그게 아니란 걸 알았지만요. 사모님은 사장님에게 임신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어머니에게는 쉽게 이야기를 꺼낼 수 없었대요. 당분간만 임신한 척을 하고 상황 봐서 이야기를 하자고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모님의 마음은 무거워졌대요. 시어머니가 너무 잘해주셨거든요. 결혼 후 몇 년 동안 단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시어머니의 따뜻한 마음과 행동에 차마 입을 열 수가 없었다고요. 그때 사모님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아주 오래된 친구가 뜻밖의 이야기를 꺼냈대요. 얼마 전 남편이 사고로 떠난 집이 있는데 5살 아들을 키우고 있고 몇 달 뒤에 쌍둥이로 출산한다고요. 그 집 형편이 너무 어렵다던데 아이 낳자마자 한 명만 데려올 수 있게 이야기를 좀 해보자고요. 네, 그 형편이 어렵다던 집은 바로 우리 집 얘기였어요. 기가 막혔습니다. 설마 하니 어머니가 그런 이유로 여동생을 보냈다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어머니가 돈 몇 푼에 자식을 팔았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니까 흥분하지 말아요. 어머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친구와 함께 몰래 찾아갔을 때 저를 한심한 벌레 보듯 내쫓았던 어머니의 표정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어머니는 저를 문전박대하며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엄포를 놓으셨어요. 어머니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며 사모님을 내쫓았지만 사모님은 하루가 멀다 하고 어머니를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바닥에 엎드려 자고 있는 저를 보며 아들을 생각해서라도 다시 생각해달라고 매달리고 사람 3명 살리는 셈 치고 다시 생각해달라고 매달리고 집안이 이렇게 어려운데 쌍둥이 중 한 명이라도 잘 키우는 게 어머니의 마음에도 좋지 않겠냐며 매달렸대요. 사모님은 임신부인 척 가짜 배를 만들어 매일같이 어머니를 찾았다고 했습니다. 어머니에게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었는진 모르겠지만 출산을 한 달 앞두고 어머니는 사모님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하셨대요. 정말 큰 결심을 해준 어머니에게는 어떤 보상이라도 아깝지 않았어요.
남편과 상의해서 당시 일반 직장인이 10년의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돈을 보상금으로 드리려고 했지만 어머니는 끝내 거절하셨어요. 없는 집이라 자식 보내는 것도 서러운데 어디 파는 것도 아니고 돈까지 받고 싶진 않다고요. 약속한 것처럼 남부럽지 않게 키워만 달라고 당부하셨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잔뜩 부은 눈으로 말하는 어머니의 모습에 사장과 사모님은 몇 번이고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했대요. 그러고는 보상금 대신 쌀과 미역, 고기처럼 어머니의 산후조리에 필요한 것들을 잔뜩 보냈대요. 물론 그마저도 어머니가 받지 않겠다고 하셔서 원하는 만큼 주진 못했다고요. 친정에서 아이를 낳는다는 핑계를 대고 어머니의 출산을 옆에서 지켜봤어요. 그때 종종 걸음을 걸으며 문 밖에서 떨던 꼬마가 이렇게 자랐군요. 그렇게 3, 7일이 지나고 저는 우리 유미를 데리고 떠났습니다. 제가 어머니께 드릴 수 있는 건 사진 한 장뿐이었어요. 그날 이후로는 서로 완전히 연락을 끊고 지냈어요. 아이를 데리고 집에 간 사모님은 매 순간 자신이 낳은 자식보다 더 큰 정성을 쏟아 아이를 키웠다고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친엄마가 아닐 거라고 의심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당사자인 사장님의 딸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아이가 자라면서 가끔 저희 어머니와 제 여동생 생각이 났지만 아이가 주는 행복이 너무 커서 애써 기억에서 지우고 살았대요. 저는 정말로 몰랐어요. 살면서 제가 부모님의 친딸이 아니라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정말 몰랐어요. 죽은 줄만 알았던 여동생이 살아있다는 사실은 저한테도 큰 충격이었지만 충격으로 따지자면 당사자가 더 크겠죠. 돌아가실 때까지도 아무 말씀을 하지 않았던 어머니가 처음으로 원망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남편 사업이 갑자기 망하면서 우리 유미의 친어머니 생각이 참 많이 났어요. 천륜을 어기는 짓을 해서 이렇게 벌을 받는 걸까? 이 죄를 내가 어떻게 갚아야 할까? 마음이 너무 아팠는데 남편의 납골당해서 유미의 오빠를 만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사모님의 말이 끝났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꺼내야 할지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다가가서 55년 만에 만난 제 막내 여동생을 안아주었습니다. 막내는 제 품에서 한참 동안 눈물을 흘렸어요. 저는 막내를 토닥이며 사장님이 저에게 어떤 존재였는지 이야기했습니다. 힘들었던 시절 든든하게 저를 지켜주셨던 사장님, 어머니가 아팠을 때도 결국 세상을 떠났을 때도 사장님 덕분에 잘 보낼 수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사모님은 이런 인연이 있을 수 있냐며 놀라워하시면서도 남편이 그렇게나마 그때 일에 대해 갚은 것 같아 다행이라며 마른 손으로 눈가를 훔치셨어요. 사장님의 사업이 망한 것과 어떻게 세상을 떠나셨는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동생과 사모님이 어떻게 지냈는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저 사장님이 재산도 전부 다 쓰셨다고 들었어요. 지금은 어떻게 지내세요? 조심스러운 제 질문에 입을 연 건 막내 여동생이었습니다. 사장님이 사업이 망하고 남편이 이혼을 하자고 했다고요. 아이도 없이 사랑만 가지고 30년 가까이 함께 살았던 사람이 한순간에 태도를 바꿨을 때는 더 이상 내려갈 바닥이 있는지 궁금해지기까지 했다고 하더군요. 사장님 사업이 망했을 때 남편의 돈도 빌려서 썼기 때문에 변변한 재산 분할도 없이 이혼을 하게 되었고 지금은 단칸방에서 사모님과 함께 지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당장이라도 함께 집으로 가고 싶었지만 집에 있을 또 다른 여동생도 걱정이었어요. 우리는 조만간 동생과 함께 만나자는 약속을 하고 헤어졌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 운전을 하며 여동생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하면 좋을지 머릿속으로 수없이 생각했지만 결국 전공법이 답인 것 같았어요. 사장님께 인사 잘하고 왔냐는 여동생에게 저는 집에 오기 전 찍은 다른 여동생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동생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대체 이 사진이 뭐냐고 물었어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여동생에게 사실은 쌍둥이로 태어났다는 것부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납골당에서 사모님에게 들은 이야기도 하나도 빼먹지 않고 들려주었어요.
여동생은 사진을 계속 뚫어져라 쳐다보며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놀랐지. 나도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사진을 보면서도 이게 진짜인가 싶었어. 내가 쌍둥이로 태어났다는 것도 몰랐는데 오빠는 죽었다고 알고 있었고 엄마는 끝까지 비밀로 했고 그런데 우리한테 은인인 사장님이 내 쌍둥이 동생을 키우고 있었다니 이게 정말 사실이라고? 한 번에 많은 사실을 알게 된 여동생은 무척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사모님과 자신의 쌍둥이 동생이 처한 상황을 듣고는 하루빨리 집에 와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어요. 여동생의 표정을 보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는 이미 마음으로 자신의 쌍둥이 동생을 받아들였구나. 제가 걱정할 일은 없을 것 같았어요. 며칠 뒤 저는 사모님과 쌍둥이 여동생을 데리고 집으로 왔어요. 국밥을 만들면서도 사진을 수시로 봤던 여동생은 막상 눈앞에 자신과 똑같이 생긴 사람이 나타나자 살짝 놀란 것 같기도 했습니다. 서로의 시선이 스친 것은 찰나였어요. 쌍둥이 여동생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우리 식구들의 눈가에도 이슬이 맺혔어요. 우리 삼남매가 한자리에 모인 것은 거의 50년 만이었습니다. 그날 밤이 새도록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어요. 서로가 살아온 시간의 공백을 메우고 싶다는 듯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을 단 하나도 빼놓지 않고 꺼내놓았습니다.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면서 긴 밤을 채웠어요. 지금 이 모습을 어머니가 보신다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어머니 생각에 또 한참을 울다가 앞으로는 우리 삼남매 무슨 일이 있어도 떨어지지 말자고 헤어졌던 시간만큼 더 꼭 붙어 있자고 손가락까지 걸고 약속을 했습니다. 눈물의 상봉을 끝낸 며칠 뒤 막내 여동생과 사모님이 완전히 우리 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사모님은 자신이 무슨 자격으로 우리와 함께 살겠냐고 끝까지 거절하셨지만 사모님이 가지 않으면 자신도 가지 않겠다는 막내의 말에 어쩔 수 없이 뜻을 굽히셨어요. 제 생각도 막내와 마찬가지였어요. 처음 시작이 어찌되었든 우리 막내를 누구보다 사랑으로 키워주신 분을 게다가 제 평생의 은인인 사장님의 아내를 어찌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두 사람이 우리 집에 오고 난 뒤 우리는 정말 가족처럼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모님이 어머니를 무척 뵙고 싶어 해서 사모님을 모시고 어머니의 납골당에 가기도 했어요. 산소에 계시던 어머니를 납골당에 모신 지도 벌써 몇 년이 되었네요. 사모님은 어머니 앞에서 주저앉듯 무릎을 꿇고 오열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안하고 고맙다는 말만 수없이 되풀이 하셨어요. 분명 어머니가 이 모습을 보고 계신다면 괜찮다고 따뜻하게 사모님을 안아주셨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둘째 여동생이 사모님을 꼭 끌어안더군요. 그러면서 우리 막내를 잘 키워줘서 고맙다고 더 이상 아파하지도 미안해하지도 말고 앞으로는 행복하게 잘 살자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코끝이 찡해져서 혼났습니다. 아직도 제 눈에는 어린 꼬마 같은데 언제 이렇게 속 깊은 어른이 되었는지 그날 사장님의 납골당에 가게 된 건 어쩌면 사장님이 저를 부르셨던 게 아닐까요? 사랑하는 딸에게 진짜 가족을 되돌려주고 싶었던 마음에 저를 부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삼남매가 함께 지낸 것도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쌍둥이 여동생들은 세상에서 둘도 없는 단짝 친구이자 서로에게 가장 가까운 자매로 행복하게 잘 지냈어요. 그 사이 사모님이 세상을 떠나셨지만 저는 그 누구보다 정성스럽게 사모님을 보내드렸습니다. 사장님 덕분에 어머니를 고이 보내드릴 수 있었던 그날을 떠올리면서요. 이제는 오늘처럼 어머니의 납골당에 우리 삼남매가 함께 찾아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익숙한 일이 되었지만 아직도 이 순간이 기적처럼 느껴집니다. 제가 어려웠을 때 기꺼이 희망의 끈을 선물해 주셨던 사장님. 늦게나마 제가 사모님을 돌볼 수 있었다는 사실이 오늘따라 참 위로가 됩니다. 서로의 손에서 손으로 조용하게 이어지던 그 온기 가운데 죽은 줄만 알았던 막내 여동생이 있었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진 않지만요. 앞으로 남은 평생
제가 우리 쌍둥이 여동생들 잘 챙기면서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어머니, 아버지, 사장님, 사모님, 우리 삼남매 언제나 서로 위하면서 잘 지낼 수 있도록 지금 붙잡은 손 절대 놓지 않게 잘 지켜봐 주세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